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5장 사회복지정책 결정과 집행 및 평가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첫째,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정책 집행, 세 번째로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정책 결정입니다.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시된 여러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함축되어 있는데요. 정책 결정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여러 대안들이 제시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정치적 행위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시된 여러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뜻을 확실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항상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만 아니겠죠. 정치인들은 그 하나를 대안을 선택할 때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그 자원을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결정의 특성과 정책 결정의 어떤 모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결정의 특성입니다. 첫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 둘째로, 제한된 여러 정책 가운데 사회 여러 세력들이 이해관계 속에서 정책 결정자가 최종 해결 대안을 선택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셋째, 정책 결정자가 여러 정책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때 사회 전체적인 공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은 공익성을 띱니다.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공익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익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또 넷째, 다른 정책과의 관계, 또 장래의 사회적 상황 변화 등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어떤 지역적이고 미시적인 그런 시각이 아니라 다른 정책과의 서로 상관관계라든가 또 우리 미래의 어떤 그런 사회적 상황 변화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사회복지정책 결정 또 집행 및 평가는
우리가 공부하는 사회복지정책, 여기서 상당히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정책론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정책 결정에 대해서 좀 더 그 예화를 한번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집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습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의논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족들 중에서 대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 할아버지인 이순대 할아버지 댁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화를 드러났는데 한번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대 할아버지 댁은 대가족으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바로 이순대 할아버지죠. 그죠? 그래서 집안 살림에 대해서 긴축 재정을 단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하고 그 집안 식구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의 제안과 그에 대한 반대 여론, 또 찬성을 뒷받침하는 논리 등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크게 두 가지 대안으로 압축되는데요. 첫째는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내복기를 있기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또 한쪽에서는 무조건 용돈을 절반으로 줄이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한 집안의 가정사도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 있는데, 그 정부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사회복지 정책 결정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네 가지 사안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른다면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회복지정책 결정은 대개 사회복지에 관해 어떤 문제를 다뤄야 하는가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이루어지며 집행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정책 집행 과정에서 결정이 행해지기도 한다. 이게 이제 1번이고 2번은 사회복지 정책 결정 과정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며 결정된 사회복지 정책은 정치적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 세 번째는 사회복지 정책 결정자는 사회의 공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정책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넷째로 사회복지 정책 결정은 권위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어느 거겠습니까? 틀린 건데요. 이 두 번째 보면은 사회복지 정책 결정 과정이 그 정치적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했는데 제가 각종 이익 집단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갈등, 다툼 이런 조정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했죠. 그런데 두 번째는 정치적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이게 틀리겠죠, 그죠? 그리고 정책 결정이 물론 집행되기 전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정책 결정이.
진행하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 보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정책 결정자는 공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정책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공익을 기준으로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네 번째도 사회복지정책 결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권한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이거죠.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결정의 이제 모형이 나오는데, 이 모형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사회복지 현장에 이제 앞으로 나가서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서 정책 그런 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될 것인데, 물론 뭐 상급자한테 보고해서 상급자의 어떤 그것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책 결정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리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은 뭐 그야말로 정책 결정 모형 중에서 어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책 결정 모형의 기본적인 원형이라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 이하에 일어나는 그 모형은 여러 가지 그 제한적인 요소가 있고, 사람들의 어떤 지적 수준도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모형이 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 모형이라는 것은 정책 결정 모형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원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 결정자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가지고 있다 이거죠. 뭐 틀림없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고 결정을 한다고 본다. 목표나 가치가 아주 그 명확하고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의 탐색, 선택을 추구하는 아주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가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이거죠. 가장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모형이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합리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경제인으로서 이제 전제하고 가장 합리적인 최적 대안을 선택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어떤 완벽한 의사결정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뭐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한 점도 많고 모든 대안을 다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되면 좋겠지만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계는. 그래서 여기서 그 사회복지정책 합리모형이 원형이기 때문에 한번 또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율도국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복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다. 그래서 율도국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 문제 발생 시에 정책 결정자는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서 정책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 교조였다. 그래서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문제를 명확히 목표를 설정한 뒤에 대안 탐색과 결과, 예측에 따라 대안을 선택하도록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정책 문제와 관련한 정보와 지식은 빠짐없이 이용하도록 하고 철저히 분석하고 종합해서 합리적 정책 결정을 내리라는 문구도 넣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합리적 사고방식을 철저히 따르라는 그런 지시인데요. 이 예화는.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첫째, 여기 나열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문제 해결 능력은 무한하다. 이러한 지침은 더욱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까? 틀리죠, 그죠? 인간의 문제 해결 능력인 좀 제한적이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죠? 인간의 해결 능력이 무한할 수가 없죠. 인간의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죠. 우선 그래서 컴퓨터 나오고 정보 처리 능력도 좋지만은, 많이 확장됐지만은, 인간의 어떤 해결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여기 나오는 거죠. 정보와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필요한 객관적 정보나 지식이 충분함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게 맞습니까? 아무리 정보 통신 기술이 발전돼서 어떤 인간의 판단 능력이 확장됐다 하더라도 충분하진 않죠. 거기도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이것도 안 맞죠. 세 번째 봅시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목표는 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정책 결정자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정책 목표도 변할 수가 있죠. 이것도 틀린 얘기죠. 이 율독이라는 예화에 있는 그 지침은 네 번째로 대안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완전한 대안의 발견과 선택에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게 맞겠죠. 이게 이제 합리모형의 어떤 한계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맞겠다. 합리모형은 다시 한번 제가 해서 합리모형이 어떤 목표 달성에 대한 탐색이라든가 또 이런 선택을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돼서 정책 결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합리모형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모형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여튼 인간은 완벽한 의사 결정체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그런 대안의 탐색이라든가 선택 이런 거는 어떤 복잡하고 정치적인 영향 이런 것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다른 모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만족 모형입니다. 그 만족 모형 마치와 사이먼이 이제 얘기했는데요. 그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을 인지하기는 그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조직은 이를 간소화해 가지고 인지한다. 그리고 최선에 대한 걸 찾는 거 아니라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인지해가지고 앞에 있는 합리 모형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또 그 상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그 개인이나 조직은 그 중에서 어떤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 제한적으로 합리적 결정하기 때문에 정책 목표나 정책 상황을 간소화시켜 가지고 인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정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제한된 그런 합리성에 입각해 가지고 모든 정책 대안과 정책 수단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몇 개를 검토해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대안을 선택한다 이거죠. 그러나 이 만족 모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이 비합리적으로 결정돼 가서 사회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거죠. 또 정책 결정 결과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만족할 것인가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이 없다 이거죠. 또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는 합리 모형에 의한 정책 결정이 더 바람직하다. 또 만족하는 수준에서 대안의 탐색을 중단하는 경우에 또 훌륭한 정책 대안임에도 사상될 수 있다. 묻혀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자기 주관도 어떤 그 객관적이지 아니잖아. 그죠? 자기 기준으로 봐서 이 정도면 만족한 대안이다. 이렇게 결정하는데 또 제3자나 또 다른 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보다 또 상향된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에는 또 훌륭한 정책 대안임에도 어떤 그 만족하기 때문에 그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훌륭한 대안이 묻혀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창의적, 쇄신적 문제 해결보다는 그죠? 보수적 성향을 여기기 때문에 변화 발전보다는 책임 회피와 무산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발전 국가 뭐 이런 데에서는 이런 만족 모형 가지고는 창의적이고 쇄신적인 국가 정책이 이끌 수가 없겠죠. 상당히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 모형은 어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 복잡하게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만족할 만한 그런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만든 모형이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점증 모형입니다. 점증 모형은 뭐냐? 이거는 어떤 그 과거의 정책 결정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약간의 변화를 추구해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이제 점증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린블룸과 코헨인데요. 또 일다스키도 규정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체제가 잡히고 기준이 잡힌 선진국에서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시민 등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합리성이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이제 변화를 추구하고 과거의 그것을 기초로 한다.
그건데, 그래서 현 상태보다는 크게 다른 어떤 혁신적인 새 정책 결정을 기대하기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설사 구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정책 결정은 어떤 그 경제적 합리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민 등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합리성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판이 그래 되다 보니까 보수주의에 빠지기 쉽겠죠. 그죠? 혁신이 요구되는 그런 발전 지향의 사회에서는 적용하기가 부적절하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날은 그 정보 처리 기술이 인간의 어떤 지식 능력의 한계를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과거의 어떤 정책 결정에 약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죠. 그죠? 이런 그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정책 결정의 정치성을 좀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래서 그 정책의 과학성을 좀 저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어떤 정치성을 강조한다 이거죠. 다음 이제 호남 모형입니다. 호남 모형은 에치오니가 이제 주장했는데요. 그야말로 앞에 있는 그 합리 모형하고 점증 모형이 그런 그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절충한 거예요. 이 장점을 좀 다 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 에치오니가 두 개를 절충했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점도 뭐 단순하게 합리 모형하고 점증 모형하고 그 합쳐는 그런 이론밖에 더 되느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에치오니는 뭐 그 나름대로 합리 모형하고 점증 모형의 어떤 그 장점을 살리자 그런 그 종합적 합리적 결정은 좀 그 기본적인 그 합리 모형 좀 하고 좀 점증 보완하고 수정해야 될 것은 세부적인 거는 점증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원리입니다. 이 에치오니가 주장한 거는. 근데 이것도 뭐 일리는 있죠 사실. 모형 같은 경우도 어떤 쇄신적이고 어떤 기본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대한 결정된 데 대해서는 어떤 그 지식을 총동원하고 대안을 완벽하게 분석해가지고 하는 선택하는 합리 모형을 체크하고 택하고 어떤 그 좀 지엽적이고 세부 계획 이런 데 대해서는 점증 모형을 하면은 좀 더 좋은 그런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치오니는. 이건 이제 호남 모형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그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모형이 나오니까 좀 어려운 점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한 가지 더 예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고도의 경제 성장기를 거쳐 경제 안정기에 접어든 이 나라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몰라코라는 나라.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큰 수정을 거치지 않아도 탄탄한 그런 제도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복지 정책을 들여다보니까 이 나라에서는 사회보험, 또 공공부조, 사회복서비스, 사회수당 등의 사회보장 제도가 잘 갖춰져 하다 했죠. 그리고 대체로 개인적 형평성보다 사회적 충분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재정도 정부의 일반 세입에서 충당되는 것이 기본이고, 급여가 필요할 때는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여러 그 가족수당이라든가 노령수당도 잘 갖춰져 있다. 이런 나라에서 그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이 갖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내용은 전혀 손댈 필요가 없게 보이죠. 그죠? 근데 부분적으로 아주 지엽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정책 결정 모양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모형이 가장 필요하겠느냐, 이제 이런 그건데요. 당연히 아까 얘기한 그렇게 체제가 안정됐을 경우에는 그 점중 모형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숫자에서 기존의 정책 결과도 대체로 만족스러워 보이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 내용은 바꾸지 않고 적절하지 못한 지엽적인 부분만을 수정해 내는 것으로 점중 모형에 적합하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뭐라는가 하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한 번 더 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본적인 결정이 있은 이후에 다시 이제 세밀하게 탐색해서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 이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호남 모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종 정책 결정자의 직관과 같은 초합리성에 입각해 사회복지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이건 잠시 후에 배울 건데요. 이거는 최종 모형입니다. 초합리성에 입각해서 사회복지 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을, 네 번째는 사회복지 정책을 문제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목표를 재설정하고 대안을 탐색한 뒤에 결과를 예측하며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해 나가도록 한다. 이거는 배웠죠. 합리 모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합리 모형은 주로 이제 결국 어떻습니까? 개발도상국 이런 발전형 국가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죠? 점증 모형은 어떻습니까? 기존 체제가 조금 전에 예화에 보듯이 잘 되어 있는 선진 다원주의 사회에서 적용이 되게 되겠죠. 약간만 수정을 하면 되니까 좀 부족한 지역적인 부분. 또 호남 모형은 좀 능동적인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으나 두 개의 어떤 극단 모형들을 그런 단순하게 혼합하고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적 모형입니다. 최적 모형 아까 잠시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그 드로우가 제시했는데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그 점중 모형이나 만정 모형에 대한 불만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합리 모형과 초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합리성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 결정자의 어떤 초합리성, 다시 말해서 직관이라든가 판단, 창의 등 이런 잠재의식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그 이어에서 그렇죠?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고 정책 결정자의 어떤 그 직관, 통찰력, 그죠? 경험 이런 데 대한 통찰력 같은 그런 초합리성의 입각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적 보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죠, 그죠? 즉, 그, 현실적 결정 측면만 아니라, 그, 집행이라든가, 또 잠시 후에 여러분을 배우는 또 평가라든가 환류를 계속하면서 결정 능력이 이제 최적 수준까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렇게 되면은 공헌한 것도 있어야 한 그런 그 최적 모형이, 다시 말해서 합리 모형을 어떤 초합리성까지 인간의 어떤 직관이라든가 판단, 창의, 통찰력 이런 것도 같이 개입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합리 모형의 어떤 경제적 인간, 어떤 순수한 어떤 합리성 대안의 어떤 완벽성을 추구하는 그런 그 합리 모형에다가 합리 모형이 부족한 그런 데 대해서 더 한층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했다. 이런 공헌도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 변동 상황 하에서 혁신적 정책 결정이 거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그 이론적 근거도 제공하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초합리성이라는 것이 불명확하잖아요. 인간의 어떤 직관과 통찰력 이런 것이 객관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좀 불명확하다. 그리고 유토피아적인 그런 모형이다. 이렇게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이름이 이상하죠, 명칭이. 쓰레기통 모형이. 이거는 정책 결정 모형에서 시계에서 쓰레기가 어떻습니까? 쓰레기통은 여러 가지 쓰레기가 우연히 한 곳에 모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모형은 급박하게 급변하는 그런 혼란 상황 속에서 조직이 어떠한 의사 결정을 나타내는가. 여기서 적합하면 이제 코엔이라든가 마치 올슨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 결정을 합리성이나 협상 타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화된 무정부 사회에서 우연히 발생한다고 봅니다. 어떤 정치의 흐름이라든가 문제의 흐름이라든가 정책의 흐름에서 우연히 쓰레기통에 모이듯이 각자가 흐르는데 거기서 우연히 서로 결합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정책이 창이 열리면서 정책이 채택된다. 뭐 그런 이 모형인데요. 이거는 좀 설명 좀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서 그 정치인이라든가 또 이익 집단, 이런 그 언론이나 관료, 클라이언트 등의 참여자들이 정치, 그죠? 정치 흐름이 있겠죠, 그죠? 여기서 정치의 흐름이 있고, 또 사회 문제의 흐름이 있고, 정책의 흐름 속에서 과정 형성 및 정책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책 결정 과정이 그런 그 정치라든가 어떤 사회 문제, 이 정책의 흐름, 이 큰 흐름, 이 세계의 흐름 중에서 어떤 그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가 우연히 그게 이제 맞으면은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으로 결정이 채택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정책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라든가 사회 문제, 정책 흐름, 이 세 가지 정책 과정이 있는데, 그래 되면은 정책의 창이 열리지 않겠죠. 정책의 창이 닫히고, 다시 이러한 그 흐름은 또 제각각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정책 적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정치의 흐름, 사회 문제의 흐름, 또 정책의 흐름, 이런 흐름이 있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킹돌이 정책 결정 모형을 알기 쉽게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아까 제가 큰 흐름이 정치의 흐름이 있고, 또 문제의 흐름이 있고, 정책의 흐름이 있다. 이 정치의 흐름은 그야말로 정치인이라든가 이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 또 문제의 흐름은 언론이라든가 클라이언트들, 어떤 그런 재반의 어떤 그 욕구라든가 어려운 점 이런 것이 제기가 되겠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관료라든가 학자, 연구자들의 그런 그 창안한 그런 정책의 흐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정치의 흐름이라든가 문제의 흐름에서 나타난 그런 어젠다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책의 흐름은 관련한 그 학자, 연구자들의 구체화 과정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것이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채택되면서 정책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뭐 정책 과정으로 되지 않으면은, 즉 다시 말해서 정책의 창이 닫혀버리면은 이 뭐 각자 함께 흐르고 말겠죠. 그죠? 이게 쓰레기통 모형인데요. 그래서 그 쓰레기통 모형도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은 그 채택이 또 많이 되죠. 그래서 여기 예화를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화인데요. 아침에 그 갑자기 설사가 나서 출근 버스에서 내려 근처 건물에서 볼일 보게 된 율도국의 왕대별이라는 보건 대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화장실에서 있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 얘기가
지금 자기 나라는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은 하고 있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또 근로빈곤층은 노령이라든가 또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혜택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불만 섞인 얘기를 하고 들었습니다. 내 자신이 이제 보건복지부 대신인데 이런 거를 화장실에서 듣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회의실에 아침에 들어간 즉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죠. 관심을 다들 갖고 있었지만은 이제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은 이제 국장이었는데요. 이 국장은 근로장려 세제가 해결책이 아니겠나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모형에 가깝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화장실에서 출근길에 우연히 백성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와서 그 문제를 회의실에 와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미리 합리 모형처럼 미리 자료를 다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대안을 탐색해서 미래 예측까지 해서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어떤 정책 결정 모형을 제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의원이 화장실에 있다가 백성들이 얘기한 거 듣고 와서 제기해가지고 회의실에서 제기해서 그러한 정책 결정 모형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런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 모형에 가깝겠죠. 그죠? 우연히 특정 시간대에 그런 기회가 있게 돼가지고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 모형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 결정의 모형에서 공공선택 모형입니다. 북해년이 주장했는데요. 북해년은 공공선택 모형은 개인이 모두 상이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 또 정책 대안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자기 선호에 비추어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공선택은 사전 선택의 경우와 같이 단일 생산자나 단일 소비자가 없이 공공부문이 정책 결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적 부분보다 당연히 복잡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하고 정책의 파급 효과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이 시행되면은 사회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파급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모두 상이한 그런 선호를 가지고 저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또 그 자기에게 그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가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어떤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해서 움직이고 정책의 그 파급 효과가 강조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적 참여 상황, 적극적인 행정 구조를 강조한다. 이로 인해서 합리 모형이 갖는 정책의 경직성과 비인간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정책 과정에 참여자가 있겠죠. 첫째, 사람이 참여한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정책 결정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한계에 정책 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책 결정가의 의지가 가장 영향력이 크고 정책꾼들의 어떤 영향력도 크다. 당연히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한 영향이 크겠죠. 또 참모들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그런 그 정책 결정의 합리성이나 대안의 비교 분석에서 차이가 발생했죠. 그런 능력이. 그러니까 무슨 뭐 정부 부처 이런 데도 보면은 뭐 무슨 뭐 부서에 뭐 정책이란 그런 그 부서명 정책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과거보다. 그죠? 근데 그런 그 정부 부서 뭐 이런데 뭐 지자체도 있지만은 그런데 보면은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참모들의 그 합리성이라든가 대안을 그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참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데서는 정책이 결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서 그런 사회적 낭비도 없이 또 효과성도 높고 또 국민들도 만족스럽게 여긴 것도 있지만은 또 정책 결정이 좀 미비해서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잘못되게 돼서 예산도 낭비하고 또 국민들도 또 클라이언트들도 해당 사항에 만족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 결정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일반 그 담당을 하는 정책꾼들도 물론 정책꾼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인 뭐 학자라든가 여러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그런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정책 그런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또 대안을 비교하고 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 집단이나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전문가들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죠? 다음 정책 결정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 정책 결정 구조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원을 흡수하고 또 합리적 정책 결정이라는 산출을 하는 전환 기구죠. 정부의 관료제죠. 그것도 뭐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그죠? 정책 결정 구조.
그래서 지나친 집권화, 이런 또 무질서한 구조, 조직의 관습이라든가 의사 전달에 국가 정책 결정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보 자료가 부족하고 또 부정확하고 말이죠. 정책 전담 기구의 결여 등이 합리적 정책 결정을 제약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정보 자료 이런 거를 충분히 좀 수집해서 또 분석을 하고 그 해석을 또 잘 해가지고 그 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책 설계를. 요즘 정책 전담 기구가 조금 생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 이거죠. 과거보다 정책실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죠? 많았는데 많이 생겼어요. 지금 많이 생겼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능력이 좀 기대에 좀 못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음 정책 결정의 환경도 이제 사회복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환경은 뭐 당연히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또 외부의 통제, 압력 등이 합리적 정책 결정을 제약하고 있죠. 그러면 정책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사회복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실무자나 또 정책 분석가, 또 정책학을 강의하는 교수, 정책 참모들이 작성한 대안이 존재할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안이 존재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정책 결정 내리기가 용이하겠죠. 그리고 정책 대안이 늘어나면은 대안의 탐색이나 분석 과정이 재조정되고 또 결정 과정에서는 고려하는 범위가 변화되겠죠. 다음은 다른 정책과의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할 경우에 관계가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 있거나 또 시행되고 있을 경우 이러한 정책들과의 관계나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경제정책하고 사회복지정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죠. 그죠? 예를 들자면 호황기에는 경제가 좀 좋을 때는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원을 더 징수하게 되겠죠.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가 나쁠 때는 불황기에는 사회복지정책 지출을 늘려야 되겠죠. 세금을 줄여가지고 경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정책 방향과 연관이 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입니다. 정책 결정이 되었으면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이란 것은 결정된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죠. 그죠?
의도했던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의 실현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은 의도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시키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격은 이제 관리 기술적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성격이 있는데, 관리 기술적 성격이라는 것은 가치가 배제되고 그야말로 이제 기술적인 거죠. 그러한 목표를 구체화하는데 목적으로는 관리 기술적인 성격이 띈다 이거죠. 그 반면에 정치적 성격은 어떻습니까? 이에 집단간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또 이념적 논쟁, 정치적 반대 이런 게 존재하죠. 재분배 정책, 우리 사회복지 정책 같은 경우는 재분배 정책이잖아요. 이런 같은 경우는 다분히 정치적 성격이 많죠. 다음 정책 집행위원은 이제 관리 모형이 있고, 또 관료적 과정 모형, 조직 발전 모형, 갈등 협상 모형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관리 모형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관리 통제 체제가 갖춰지고 능숙한 관리를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게 관건이라고 하는 그런 모형이고요. 관료적 과정 모형은 재량과 루틴이라고 보고요. 조직의 핵심이. 집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어떤 루틴을 새로운 정책과 통합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 관료제가 현존의 루틴과 바꾸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이 실패한다고 보는 거죠. 조직 발전 모형은 뭡니까? 조직은 개인의 참여와 합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가 정책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성공 가능이 높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직 발전 모형입니다. 합의. 갈등 협상 모형은 뭡니까? 조직을 갈등의 장으로 간주해서 집행의 어떤 성공 여부에 관련해서는 객관적 기준이란 것이 협상 과정이 존속되느냐 이 여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경적 요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정치라든가 정치 보면 전쟁, 구테타, 선거 주기, 대통령의 소속 정당, 의회 내 보수 진보 세력들이 세력 비율 변화 이런 것이 정책 환경의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경제도 당연히 국민소득이라든가 가구소득, 실업률, 물가지수 등에 영향을 미치겠죠. 또 사회적 상황도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다루는 노령인구의 증가라든가 또 독신 가구의 증가, 이혼의 증가, 생활의 질 향상 등 이런 것이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게 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간접적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사회복지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어떤 결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정책 내재적 요인으로는요.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 목표의 타당성과 구체성, 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정책 수단 및 절차, 목표와 연계된 정책 수단, 절차 이런 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또 정책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의 형태에 관한 규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집행에. 그래서 이런 정책적 상황 변수 및 또 정치인들의 어떤 가치와 태도에 따라서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정책 행태적 요인도 있는데요. 실제로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에 관여하는 그 참여자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그죠? 정치기관의 지지라든가, 또 정책 집행자와 집행기관, 또 상급관청 및 경쟁부서의 관계, 클라이언트들의 태도, 또 이익집단, 지역사회 주민, 일반 국민들의 어떤 형태도 사회복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입니다. 먼저 정책 평가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평가는 정책의 결과 및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환류시키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살펴봅시다. 우선 광의는 정책 평가는 정책 과정의 과정적 측면과 정책 산출 및 효과다. 그 모두를 계산을 한다 이거죠. 과정적 측면하고 또 산출 측면, 또 효과까지 다 포함한 것이 광의의 의미인 정책 평가다. 그 반면에 협의는 뭡니까? 정책 효과만의 평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래 연구자들이 관심이 정책 효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좁은 의미로 정책 평가라고 할 때는 정책 효과의 평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은 평가를 왜 하느냐 이거죠. 정책 결정이라든가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정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책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또는 집행 과정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책 평가를 하거든요. 또 책임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죠? 또 정책 이론을 형성해 가지고 학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정책 평가를 통해서 어떤 그 제시되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더 발전된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정책 집행에 필요한, 또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잘못된 뭐 이런 같은 경우도 수정도 하고, 또 집행 과정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정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책임성, 이런 것도 확보해야 되겠죠. 또 뭐 정치적 책임은 관리 책임, 법적 책임, 뭐 정치적 책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정책 이론을 형성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평가의 필요성은 아까 식으로 정책 평가는 결정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의도한 대로 집행했냐 파악하고, 또 정책에 이용한 자원이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해서 사용되었는가, 그죠?
또 과학적인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이 객관적으로 또 평가해야 되겠죠. 그죠? 다음은 세 번째로 정책평가의 성격인데요. 성격에는 기술적 성격이 있는데, 이거는 통계 기법이나 그것을 분석하는 기법인데요. 또 실용적 성격이 있는데, 이것은 정책 결정에 유용하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또 개별 사회적 성격은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 또 그 프로그램이 적용된 개별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가치 지향적 성격은 결정된 정책 프로그램의 무엇이 잘 되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학문적 성격은 정책평가는 그 현재의 정치, 사회, 문화 등 현실의 다양성을 반영하며 통계기법과 같은 실질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정책 문제에 대한 그 다양한 이론 지식이 요구된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지식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정치적 성격은 그 정책평가가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정책 결정자, 집행자, 자금 지원 집단 등 이해 집단 및 클라이언트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 평가 기준은 어떻습니까? 첫째, 정책 문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문제점부터 처음에. 그래서 사회복지 문제를 정책 문제로 이슈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 문제 평가, 문제의 내용이라든가 대상 집단의 특성, 또 문제의 인지도, 문제의 심각성 이런 걸 평가해야 되겠죠. 또 정책 의제 평가입니다. 정책군에 의하여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평가, 반응성, 사회적 형평성, 공정성을 평가하고요. 다음은 이제 정책 설계 평가도 정책의 능률성이라든가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 또 공정성, 뭐 반응성, 뭐 실현 가능성, 그죠? 뭐 이런 것도 보고, 정책 결정 평가도 있어가지고 기준은 뭐 능률성이라든가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 공정성, 반응성, 뭐 이런 것도 기준이 되겠죠. 정책 지평도 뭐 그렇습니다. 뭐 일관성이라든가 공정한리, 공정성, 또 주민 만족도는 뭐 반응성,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 뭐 이런 것도 정책 지평의 기준이 되겠죠. 영향평가는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그죠? 정책 영향. 목표 달성도, 능률성, 뭐 만족도, 효과성, 형평성, 뭐 이런 것도 정책 영향 평가에 기준되고, 정책 가능성은 정책 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평가인데요. 또 비용 효과성, 뭐 정치적 제약점, 방법론적 제약점 이런 걸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정책 평가에 대한 평가, 그 평가에 대한 또 평가인데요. 평가 기준, 또 방법론의 문제점이라든가 타당성,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정책평가의 기준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효과성을 보면은 가치 있는 성과가 달성되었나, 그러니까 보다 많은 서비스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정책이다. 다음 능률성은 뭐예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게 되는 정책이죠. 적당성은 성과의 달성이 문제의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 정책이다.
다음은 공평성은 비용과 편익이 여러 상이한 집단에 평등하게 배분되었나. 사회적으로 최적의 배분 상태의 정책이죠. 파레토 기준. 다음 대응성, 반응성이라고 합니다만 정책의 성과가 특정한 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를 만족시키는가. 정책의 만족도를 본 것이죠. 다음 적절성은 바람직한 성과와 목표가 실제로 유용성과 가치가 있는가. 적정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정책 평가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평가 과정은 첫째, 평가 목표의 설정을 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 평가 범위의 설정을 하고, 세 번째로 정책 프로그램의 내용을 파악하고, 네 번째 평가 설계를 하고, 다섯 번째로 자료의 수집과 준비, 여섯 번째 자료의 분석과 해석, 일곱 번째 의사소통과 발표, 여덟 번째 결과의 활용입니다. 우선 평가 목표의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설정은 그 정책 평가의 방향을 결정해 준 나침판이죠. 그래서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정책 평가자가 결정하게 되고, 또 평가의 기준, 또 평가의 범위가 뚜렷해지겠죠. 다음 평가 범위의 설정은 그 정책 프로그램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요. 그 정책 프로그램이 의도하고 있는 여러 목표를 찾아내고 그 목표에 비추어서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가 이루어질 시간적, 공간적 범위도 확정지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정책 프로그램의 내용 파악은 그 사회복지 정책 프로그램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즉, 정책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프로그램 목표, 정책 대상, 또 관련 이해 단체 등에 대한 법적 내용, 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정책 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다음 평가 설계는 그 인간 모형이죠. 그 정책 프로그램이 영향을 주거나 또 받는 것, 이런 인간 모형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 분석 틀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자료의 수집과 준비는 정책 평가는 충분한 준비와 방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죠. 충분하지 않은 자료는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할 때는 어떤 그 자료 수집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계획을 수립해서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계획된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차 자료 수집 방법, 또 자료 수집자에 대한 교육, 또 수집된 자료의 진실성 확보 방법, 또 자료의 수집과 보안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 이런 것이 고려되어야 되겠습니다.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올바른 자료를 확보해 놓고도 적절한 방법으로 자료를 분류하고 그 분석하며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할 것인지 명확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료가 어떠한 형태로
수집되고 존재하는지에 따라 분석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분석은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이고 해석은 논리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과 발표인데요. 정책 평가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을 하고 조율하는 것이죠. 보고서를 작성한 후 발표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 정책 평가의 참여자, 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쳐가지고 평가 결과를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그 결과에 대한 충격을 완화해야 합니다. 일단 최종 보고를 작성해가지고 발표를 해버리면은 수정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그런 협의, 보완 이런 게 중요하고 또 중간 보고서를 먼저 작성해서 수정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교환한 후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 발표해야 되겠다.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끝으로 결과의 활용은 진정한 평가의 목적은 뭡니까? 실제로 정책 과정에 활용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평가의 결과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건의할 경우 대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 내용이나 기간, 비용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책 평가의 결과가 그 정책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평가는 정책 분석 기능도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입니다. 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적 요인이 있고 또 시간적 요인이 있고 기술적 요인이 있고 제도적 요인, 정책 자체 요인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적 요인은 정책 평가자가 있고 정책 담당자, 클라이언트, 주민, 일반 국민 등이 있습니다. 정책 평가자는 정책 평가자가 정책 프로그램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책 평가자의 이념이나 신념, 가치는 사회복지 정책 프로그램의 평가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평가자의 어떤 이념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또 가치관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사회복지 정책 프로그램의 평가 방향을 결정하는데 많이 영향을 미치죠. 다음 정책 담당자입니다. 정책 결정자나 정책 집행자 역시 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의 의도나 관심은 정책 평가에 작용하고 또 정책 결정자나 정책 집행자가 그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정책 프로그램을 존속시킴으로써 그 정책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직접 결정하는 사람이나 집행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제시된 정책 프로그램을 존속시키고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클라이언트도 그렇다. 클라이언트는 뭐냐? 의뢰자일 수 있거든요. 정책평가의 의뢰자일 수 있는데 이들은 그 수혜자들인 까닭에 정책평가가 의뢰자들은 아니든 간에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평가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책평가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주민, 일반 국민들도 이해관계자라든가
그리고 여론, 이것도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시간적 요인입니다. 그 정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정책평가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직평가가 될 우려가 있죠. 다음 기술적 요인입니다. 정책평가가 훌륭하게 수행되려면 평가를 위한 수집된 자료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법이 개발되어 있다면 그 정책평가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죠. 최근 컴퓨터 등의 그 활용으로 그 정책평가의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도적 요인을 보면은 그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정책평가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획득이 보장되어야 하고 원활한 평가 활동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이 평가에 그 막대한 자금, 시설, 시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에서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또 이 제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평가 대상 기관들이 평가 수용을 당연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자들이 권위도 보장해 줘야 합니다. 나아가서 평가 결과가 활용될 수 있는 관료 장치나 제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 끝으로 정책 자체 요인은 정책평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되는 정책의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연계 정책 수단이 명확해야 하며 평가될 내용에 관한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목표가 뚜렷하고 또 그 목표하고 연계하는 그런 정책 수단 이게 또 명확해야 됩니다. 또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갖추는 정책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가 불명확하고 정책 수단이 연계성이 불분명하고 정책 내용도 추상적이거나 측정이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책의 성격은 정책 평가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평가 자체에 대한 요인이 그 제시하는 그 평가의 정책 목표를 좀 뚜렷하게 하고 또 연계 정책 수단을 또 명확히 하고 평가될 그런 내용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그런 그 심사한 준비를 해야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서 혼합용은 무엇인가 합니다. 정책 결정 모형이 7개를 제시했는데요. 합리 모형이 있고 만족 모형이 있고 점증 모형이 있고 과제인 혼합 모형이 있고 최종 모형, 쓰레기통 모형, 공공선택 모형이 있습니다. 이런 모형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 모형에 대해서 무엇인지 간략하게 작성해 가지고 과제란에 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과제를 시간 있을 때 조금 봐두셔야지
평가에 긍정적으로 그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제5장 사회복지 정책 결정과 집행 및 평가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